이민의 나라,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 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미국은 항상 이민을 환영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에 17개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는데 그중에 무려 5개가 이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요. 이민을 환영하는 기조로 바꾸겠다는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사람들은 그럼 이민을 환영을 할지, 이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이민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거는 1790년이에요. 굉장히 좀 어설프게 써놨어요. 2년 동안 미국에 거주를 했고, 그리고 자유인인, 좋은 성품을 가진 백인이 미국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네요. 성격이 나빠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영국 사람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조금 뒤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얼스터 지역에 살던 아일랜드 사람들, 그리고 이 로울랜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다 힘든 삶을 살 거니까 에이 모르겠다, 한번 인생 걸어보자 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팔레체 산맥 건너편에 조금 척박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옛날 영상에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숨어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이 돼요. 182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이민자 집단이 있는데요. 하나가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신대륙에 건너가서 한번 기회를 잡고 살아남아 보자 라고 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건너오게 됩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를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은 이 암스테르담이 바로 이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이민자고요. 텃세를 부리고 또 폭행을 했었던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맡았던 빌 더 부처, 바로 영국 사람이죠. 미리 와서 이미 정착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막 건너온 아일랜드 이민자 간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뭐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또 경제적인 갈등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윌리엄 트위드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타마니 홀이라는 일종의 뭐 정치 조직 같은 거예요. 이 조직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뉴욕의 정치계를 주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사회 악이 되어버리니까 이 타마니호를 결국에는 몰락을 시키는 또 다른 이민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라과르디아 뉴욕 시장이고요. 이 라과르디아 뉴욕 시장은 이탈리아계죠. 독일계 이민자, 유태인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리시 이민자들이 세워놓은 정치 조직 타마니호를 몰락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많이 들어온 이민자 그룹이 독일 이민자들이에요. 이 독일 이민자 그룹은 주로 중서부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밀워키,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신시내티 이런 곳에 많이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요. 메이저리그 야구단 중에 밀워키 브루어스라고 있죠. 브루어스가 사실은 이제 양조업자를 뜻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독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맥주가 있죠. 이 밀워키는 여지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큰 양조 도시입니다. 예전에 이 독일 이민자 중에 이 맥주를 미국 사람들에게 팔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맥주를 뭐 유통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주당이기는 했는데 주로 증류수를 마셨죠. 거의 알코올에 가까운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게 아주 심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맥주 특유의 향에 익숙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양조업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의 다 망해가는 양조업체를 인수를 받아서 결국에는 아주 큰 맥주 양조업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돌프스 부시, 그리고 이 남성이 결혼한 집안이 앤 호이저. 그래서 결국 탄생한 맥주가 바로 버드와이저입니다. 이 독일 이민자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독일이 적국이 된 거잖아요. 독일 이민자들도 가만두면 안 된다, 모두가 스파이다 라는 이제 선동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독일 맥주가 담긴 병이라든지 통 같은 걸 막 도끼로 부수기도 하고요. 애꿎은 닥스훈트를 독일 견종이라고 해서 데리고 나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살해 위협이라든지 또 살해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완벽하게 미국인으로 동화가 되자. 사실 우리가 보면은 뭐 독일인이나 앵글로색슨이나 별로 그렇게 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많은 이민자들이 뭐 미국에 건너오더라도 자신들의 언어도 지키고 풍습도 지키고 문화도 지키는데, 독일 이민자들은 언어도 완벽하게 영어만 쓰고 자신들이 지켜오던 독일 문화도 웬만하면은 버리고 아주 미국인으로 동화가 됐다고 해요. 지금 남아있는 독일어가 거의 없죠. 킨더가르텐. 이거 하나 남아있는 것 같네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부도 독일에서 온 이민자였죠.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또 다른 이민자 그룹이 건너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민자 그룹이 이탈리아계들이 건너왔을 때 굉장히 많이 멸시를 받았다고 해요. 자기들도 같은 이민자 그룹이었으면서 이미 와서 정착했던 뭐 아이리시계라든지 영국계들이 이탈리아계를 굉장히 무시를 했고, 도둑놈들이다, 또 마피아들이다, 아주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계들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많잖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개신교의 나라다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더더욱 종교 갈등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금주법, 사실 이 금주법이 이민자들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아이리시계라든지 이탈리아계 그리고 독일계 이민자들을 겨냥을 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술과 좀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뭐 아이리시 주당이라든지 이탈리아계도 가톨릭이고 그리고 와인도 마시고, 그리고 독일계 같은 경우는 맥주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민자들을 겨냥한 법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작 금주법이 딱 제정이 되니까 이 카톨릭 종교의식을 지낼 때는 그때는 와인을 마실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왔지만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제한적인 이민법이 통과가 돼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에 맞춰서 2%의 이민자들만 새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리시계 이민자들이 현재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게 100만 명이다. 그러면은 그것의 2%, 즉 2만 명만 받겠다는 거죠. 이미 이민을 와서 많이들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시아계 같은 경우 이제 막 이민을 시작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쿼터가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았다고 하죠. 1924년 이민법 이후로 이민 오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사실 미국 인구의 약 15% 가까이가 이민자였던 것에 반해서 그 비율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다만 예외는 조금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냉전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동유럽이라든지 소련에서 자유를 찾아서, 민주주의를 찾아서 탈출한 사람들은 이제 난민으로 구제해주는 그런 법이 또 통과가 돼요. 이 법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1959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던 쿠바 난민 들입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주로 정착하게 되는 곳이 플로리다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히스패닉 인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부라든지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히스패닉 인구는 주로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이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들은 쿠바계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의 성향들도 다르고 서로 간에도 좀 안 좋아해요. 좀 무시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다가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에 사인을 합니다. 이 이민법에서는 쿼터제를 폐지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존슨 대통령이 이민법에 사인할 때는 이 영향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냥 뭐 쿼터제 폐지하는 건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에 건너오는 이민자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린다 G 고모, LA에 사는 고모 한 명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모들은 대체로 다 1965년 이후에 건너간 분들이죠. 생각해보면 아마 70년대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건너갔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민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민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센서스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할 때는 일단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민자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8년 현재 약 14% 정도가 이민자라고 해요. 한 4,5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이 오는 이민자들은 어디서 올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멕시코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예요. 흥미로운 거는 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은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은 대체로 육체 노동자들이 많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시아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상류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백인들도 심기가 불편할 것도 한 것이 2060년쯤 되면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 총 인구의 약 30%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백인 인구가 더 이상 과반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흑인 인구도 늘어나고 아시아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백인 인구는 50%가 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백인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지형도 변하게 되지만 정치적인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당이 좀 더 친이민 정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은 이민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색인종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 공화당은 망했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소수인종들 간에도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거든요. 예전에 영국계와 아일랜드계가 갈등이 있었고, 또 아일랜드계와 이탈리아계가 갈등이 있었듯이 히스패닉계라고 하더라도 쿠바계와 멕시코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칸 리퍼블릭계가 다르고, 또 히스패닉계와 흑인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흑인들, 그리고 한국인들도 갈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민자들, 소수인종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이들을 모두 다 안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히스패닉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지 또 표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민주당한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언제나 이렇게 친이민적이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나 이 이민에 대한 생각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이민에 대해서 스탠스를 친이민 쪽으로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민 이슈가 인권 이슈로 결부가 되면서 민주당 내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이민에 친화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친이민적이고, 그리고 지금의 공화당은 반이민적이다라는 프레임이 잡힌 거죠. 사실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공화당 정치인들이 모두 이민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불법 체류자나 불법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힘이 이민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제국도 열려있지 않은 제국은 없었어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었고요. 제국이라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류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제국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어찌 보면은 이민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의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러시아에서 건너온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CEO인 순달 피차이도 인도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가는 CEO도 사티아 나델라, 바로 인도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남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친아버지는 덴마크계였고요. 그리고 양아버지는 쿠바에서 건너온 난민 출신이에요. 결국에는 이민에서 오는 다양성의 힘이 현재의 미국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갈 미국은 얼마나 다양할지, 그리고 그 다양성이 과연 미국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어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